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FOMC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결과를 이제 앞둔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일단은 어느 정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죠.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나요? 네. 뉴욕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흔들림과 변동성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이슈를 또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내일 새벽경에 나오는 소식도 정리해서 내일 그 결과에 대한 영향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그를 앞둔 경계감이 글로벌 증시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장도 그랬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흐름, 양지수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 전날 제목도 무기력이었는데 어제도 무기력이었습니다. 그 전날은 TSMC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에 영향을 좀 크게 받았고요. 어제는 대다수가 좀 부진했던 느낌이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굵직한 주도주 자리를 꿰차줄 만한 섹터가 전반적으로 힘이 약했다라는 게 특징적이었죠. 하나씩 보죠. 코스피 0.6%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 꽤 강하게 매수해줬었는데 여기서 매도 전환이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 측에서 대다수 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7조 6천억 원대까지 코스피 떨어졌습니다. 거래대금이 8조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은 0.8% 하락했는데요. 최근 10거래일 중에 8거래일 떨어졌습니다. 상승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는 코스닥의 부침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최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주요국의 중앙은행 금리 결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습니다. 연준부터 해서 영국, 일본까지 금리 결정에 대한 이벤트가 이제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죠. FOMC 이번에 동결 이후에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상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게 해외 IB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상승, 금리 불안, 그 과정에서 FOMC 전에 어느 정도 팔아보자라는 심리 등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지수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을 받쳐줄 만한 반발 매수가 실종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드는 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추석 명절을 앞둔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심리도 작용이 됐고요. 10월 초죠.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에 대한 경계감도 일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을 끌어주는 큰 업종이 없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전반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일정이나 이벤트가 있다던가 혹은 개별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섹터로 상승을 장악했던 건 원전이나 변압기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원전은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에 승소했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중동발 모멘텀 어제 살폈던 내용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모처럼 좀 시세가 강했습니다. 자, 보험과 엔터 쪽도 어제 상승이었는데요. 롯데손보 매각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롯데손보를 제외한다면 어제 보험주 나머지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건 아닙니다. 최근에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배당 모멘텀으로 계속 올라왔다가 어제는 롯데손보 덕분에 또 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네요. 자, 통신 장비죠. 6G 레디 장비에 대한 투자. 그에 선행하여 주가가 갈 것이다 라는 이슈가 부각됐죠. 어제 증권사 보고서를 같이 소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이슈가 맞물리면서 장기 소외주인 통신 장비 쪽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죠. 자, 중입자 치료 환자가 이제 암이 한 달 만에 제거됐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핵 융합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고요. 한국의 10대 총수가 이제 곧 사우디행을 할 거다라는 소식에 네옴시티 관련주도 일부 강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금호석유가 5% 올랐고요. 계속해서 에너지 풍기 이슈 있죠. SK가스도 9% 상승했습니다. 빠진 쪽은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포스코 그룹주 등이 되겠습니다. 어제장 흐름이었고요. 자, 이쯤 되면 과연
지금 내가 만약 여윳돈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를 놓고요. 어제는 삼성전자 밀리면서 결국 7만 원을 놓쳤습니다. 69,8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9월에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죠. 4% 정도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에코프로 어제 1% 정도 밀렸는데 9월에는 무려 29%나 빠졌죠. 물론 올해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만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의 부침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라면 에코프로와 삼성전자 중에 골라본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게 결국 섹터의 방향성을 좀 가리키는 것이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디램 스팟 가격의 반등 플러스해서 메모리 쪽에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업턴에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은 단기 조정 낙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해 볼 필요 있겠네요. 하지만 금리 관련한 이슈 속에 성장주라는 명목하에 또 흔들림이 있을지 여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9월 정말 어렵네요. 딱히 모멘텀도 없고 뭐 로봇이나 이런 HBM 쪽 강하게 테마로 시장을 나름 끌어줬던 종목들까지도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정말 손대기가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모멘텀을 조금 당겨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죠. 10월 중동 경제 사절단, 사우디와 카타르 쪽으로 각각 경제 사절단 등이 꾸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서 무언가 성과를 가져온다면 그 기대되는 분야, 청정에너지, 원전, 석유화학, 바이오, 조선 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었죠. 원전이 어제 또 다른 이제 한수원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스타링크 이제 하반기에 한국 서비스 상용화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유럽 종양학회나 유럽 당뇨병학회 이슈도 미리 조금 더 땡겨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절 연휴도 앞두고 있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인 입국자 수를 보시면 1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8월 속보치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62%,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2019년도 코로나 나오기 직전 대비해서도 무려 50% 높은 입국자 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중국 소비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있었는데요. 어제는 중국 소비주들도 탄력을 같이 잃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둘 종목이 있을지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는 지난주부터 계속 밀리고 있었던 로봇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중까지도 로봇주의 시세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의 뉴스 등이 힘을 내게 해줬죠. 일단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이 흥행을 보였고 공모가 최상단의 가격으로 결정이 됐고 10월 5일 코스피에 상장하는 일정까지 확인이 됐죠. 거기다가 노르웨이 중앙은행, 싱가포르 투자청, 블랙록,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세계적인 투자회사 측에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 베팅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HD 현대로보나 두산로보, 하나로보 같은 굵직한 로봇 업체들이 자율주행봇을 놓고 경쟁을 할 것이다 라는 언론사 뉴스 보도도 있었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로봇 쪽으로 또 이슈가 몰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두산 우선주도 9% 이상 상한가 가까운 흐름이 나왔고요. 두산, 혹은 뉴로메카, SPG, SBB테크 등의 종목들 시간 외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죠. 대세 테마였습니다. 로봇 한동안은.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좀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짧은 반등을 보여줄지 아니면 완연하게 또 회복세를 나타낼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다른 테마들 대비해서 로봇은
꽤나 지금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세 추이가 좀 살아있는 분위기죠. 중간중간 쉬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로봇은 스토리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임금 인플레나 저출산 문제,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로봇 AI가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울 일부 초등학교는 한 반에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노동력의 감소를 말할 겁니다. 결국 로봇, 자동화 쪽의 움직임은 장기 그림으로 가야 되는 흐름인 거고요. 로봇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많아지죠. 글로벌 기업부터 국내 대기업까지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봇 가격은 인하될 것이고 더 빠르게 대중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 지원도 아낌없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서 한화 로보틱스 10월 신설 이슈까지 해가지고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반등의 타이밍은 시장이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며 대응을 해야겠죠. 자, 로봇뿐만 아닙니다. 쉬고 있는 쪽 의료 AI도 한동안 차익 실현의 움직임을 맞았는데 증권가 의견이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의 보고서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의료 AI 국내에서는 2026년까지 연평균 46%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하죠. 그동안 의료 AI는 부족한 기술력으로 인한 낮은 신뢰성, 그리고 정부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세계적으로 의료 AI가 관심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이쪽에 투자를 하려는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인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루닛은 빼놨어요. 뷰노랑 JLK 딥노이드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제도 완화와 보험 수가 시작으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시장이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돌 데가 없으면 또 자금이 유입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생각보다 장기 시세를 내고 있는 쪽이 바로 배당입니다. 수정 앵커가 배당주에 대한 브리핑은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최근에 실적 전망치 기준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 좀 대충 시장에서 추려진 겁니다. DGB금융 9.3% 배당 수익률이고요. BNK금융, 기업은행, 우리금융, NH투자증권 그러니까 거의 다 카드사, 금융사, 증권, 은행 이런 쪽으로 상당 부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쪽도 물론 눈에 띄죠. 한국가스공사나 LX인터, GS건설 등이 되겠는데 배당을 볼 때, 배당 수익률을 볼 때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배당이 늘어나거나 혹은 주가가 떨어질 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배당이 늘어나고 주가는 안정적인 기업을 골라야지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기업을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주의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주가 변동성이 적고 중장기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들이 중요한데 그게 아마 금융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최근 금융주에 좀 집중적인 매수를 보여주죠.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BNK금융,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우호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퀀트상으로 하나증권의 의견 중에 하나 이게 눈에 띄었어요. 9월까지는 배당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오히려 고배당 스타일의 성과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배당락 이후에 다시금 투자를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배당주에 대한 이익을 챙겨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되네요. 오늘 시간 허락하면 김민재 차장님께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캐나다의 9월 물가 상승률이
4월 후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 캐나다 쪽에 물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CPI가 올라온 영향, 캐나다도 고스란히 에너지 쪽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MC 이제 내일 새벽이면 우리 결과 알게 될 텐데 이 직전에 국채금리들이 요동을 쳤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도 2006년 이후 최고치, 10년물도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위축이 조금 있었던 거고요. 유가는 장중에 93달러까지 갔다가 결국 하락 전환했습니다. 유가가 하락 전환하자마자 지수가 낙폭을 줄입니다. 유가 상승이 둔화되자 지수 낙폭을 축소했다라는 것은 지금 결국 시장이 불안을 떨고 있는 것은 유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원자재 쪽이 계속 불안하네요.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 유럽 천연가스, 영국의 천연가스 모두 다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면 가스 관련한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과 퀄컴, 반도체 종목들 일부 하락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미국의 중국 칩산업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거다. 미중 갈등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되면서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낙폭을 키우지 않은 건 애플 덕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이폰 차기작에 대한 강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까지 주문을 해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0.6% 올라주며 버텼네요. 자, 아마존은 연말 쇼핑 시즌 25만 명을 고용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찌 보면 쇼핑 시즌 잘 될 거야. 그래서 고용했어. 긍정적인 소식일 순 있습니다만 고용 비용에 대한 부담이 순위 감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었나 봅니다. 자, 디즈니가 10년 동안 테마파크의 사업 진출을 증대하겠다라고 해서 그쪽 투자를 늘린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투자 비용 우려감 속에 3%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10년간 테마파크와 제품에 79조를 투자한다라는데 그렇다면 테마파크가 강화되면 거기에 많은 이들이 찾아갈 것이고 그러면 디즈니 IP로 한 왕구나 인형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디즈니 자체에 대한 IP 관심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를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디즈니 IP와 관련된 기업들 급하게 찾았는데 한 3종목 정도 눈에 띕니다. 하잉크 코리아, 대원미디어, 홍성그룹 등이 될 것 같아요. 짧더라도 이쪽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 쪽은 테슬라는 강보합이었는데 리비안, 루시드, 니오, 니콜라, 샤오퐁 등 전반적으로는 부진했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5G가 관심을 계속 받고 있네요. 미국의 인프라 구축, 5G 인프라 구축 이슈가 나왔었기 때문일까요? 또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 쪽이라서 시장에서는 오늘장 비교적 선전해주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에 대한 얘기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화 지나갔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런 이슈가 자리하고 있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일 새벽에 나오는 FOMC 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소식 들고 내일 다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인데요. 갈등 이슈가 부각됩니다. 유럽권과 중국의 전기차 관련한 갈등 그리고 중국이 8월부터 갈륨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것이 반도체를 인질로 잡고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갈륨 관련주로 일단은 시장에서 말하는 것들을 정리해뒀어요. YMC, RF 머티리얼즈 등 율호까지 한번 넣어봤고요. 앞서 나왔던 어제 시세 낸 핵융합 쪽이요. 중입자 치료로 한 달 만에 암이 사라지고 다른 주변 장기 피해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쪽이 이슈 받는 다면 이 정도가 체크될 것 같네요. 자, 그 밖에는 올리브유가 요즘 금값이라고 합니다. 반년 만에 가격이 50% 급등했다고 해서 이런 식품 쪽이 관심을 받는다면 이런 종목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정말 짧은 시세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한 뉴스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보죠. 어제 시장을 좀 장악했던 원전 뉴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원전주들이 강한 시세를 내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미국과의 좀 갈등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원전주들의 시세를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한국수력원자원이 원자력이 지금 미국과 경쟁사에서 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앞으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된 거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수출 금지 관련 소송에 대해서 이제 각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송의 자격이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의 정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소송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 이제 돌아보면 작년 10월에 웨스팅하우스 측에서 한수원이 이제 폴란드라던가 체코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에 대해서 수출 통제 대상이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수출을 좀 막은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이 이슈 때문에 원전주들이 늘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악재가 좀 사라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이제 활짝 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죠. 원전 관련주들 지금 쭉 다 올라갔는데 우리 기술이 15% 가까이, BHI도 10% 이상 올라갔고요. 나머지 종목들 시세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원전 ETF들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좀 준비해 봤는데요. 모두 다 1에서 2%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전주에게 남아있는 건 앞으로 호재일까요? 과연 호호 웃을 수 있을지 총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이 모든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에 다 합니다. 턴키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세울 3, 4, 5기를 봤을 때요. 이 한전 기술이 종합 설계를 맡게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같은 원자로 설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건설 등 이 세 개사의 컨소시엄에서 시공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연관되어 있는 그 종목들이 많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턴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 뭐 일부 불확실성이 있긴 했지만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내의 활발한 원전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냉방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도입같이 여러 가지 분야 쪽에서 이제 원전이 활발하게 좀 필요할 텐데 중장기적으로 신규 원전의 건설을 지금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할 수가 있겠고 올해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지금 한국전력에서는 이 원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지금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같은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60%나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원전주들을 좀 받쳐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수혜주죠. 정말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적극적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정부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계속 운전이나 뭐 신규 원전 등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많은 원전주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SMR 쪽에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증설 같은 각각의 모멘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뉴스케일 그리고 엑스에너지와 또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NH투자증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회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에너빌리티 부문에서 상반기의 신규 수주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하반기에는 SMR이나 가스터빈 쪽에서 추가적으로 수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수주 목표로 내세웠던 8조 6천억 원을 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짚고 있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전년보다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울 3, 4호기의 사업 재개, 이렇게 된다면 수주 잔고가 개선이 되고 점진적으로 매출도 커지게 되겠죠.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폴란드 측에 대한 그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이 원전 가동 시기를 봤을 때 한 2035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원전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임을 감안을 한다면 2025년, 그러니까 한 2년 뒤부터 이제 착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지금 원전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약간의 또 무리가 있다,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국내 원전의 해외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알아야겠죠.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했던 수출 금지 관련 소송이 각하됐는데 여기서 소송할 자격이 없다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됐었죠. 이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어쨌든 소송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번 판결이 한수원의 원전 수출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또 우려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원전주를 좀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전주가 다시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체크해봤듯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 일단은 악재가 좀 거쳤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지 그 부분 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원전주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담아볼 만한 종목들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원전주에 대한 전략도 챙겨가겠습니다. 자, 어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했습니다라고 했던 증권사 보고서 내용 한 번 더 보시죠. 하나증권의 보고서였죠. 당장 급등해도 이상할 것 없다라는 제목에 이끌려서 클릭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뜯어보다가 목표가를 보고 놀라서 이제 방송에 같이 공유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통신장비 지금 당장 급등해도 이상할 것 없으니 비중을 크게 늘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6G 레디 장비, 그러니까 6G를 준비하는 5G 장비를 일컫는데 이 장비 투자가 2024년 말부터 진행될 것 같다. 그런데 과거 흐름을 보면 다음 세대 장비 투자 이전에 이미 주가가 올랐었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 5G 장비 투자가 있었고 그에 앞서 2017년도부터 이미 관련한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가 올라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KMW, 에이스테크 각각의 조금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전략을 소개했던 바 있었고요. 솔리드가 이 리포트 나올 때 그 전날 종가가 5,800원, 그런데 목표가는 15,000원. 이노와이어리스 그 전날 종가가 24,000원인데 목표가가 7만 원.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 등을 제시해서 어제 같이 공유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서 통신 장비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리포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KMW 상한가, 에이스테크 상한가, 엔텔스, 솔리드, 오이솔루션 등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장기 소외주로서 나름의 명분 찾기에 시장은 나섰고요. 이 리포트 플러스 여러 가지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이었죠. 8월 말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화하겠다라며 미국의 5G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이든이 밟아왔던 행보를 보여주죠. Invest in America, 결국 미국에 투자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일환입니다. 인프라법 1423조 규모, 그 다음에 IRA 493조, 반도체 과학법,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전국화까지 바이든의 투자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을 계속해서 야기하는 움직임을 자극하기 때문인 거죠. 바이든의 대선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바이든도 바이든이지만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트럼프 진영에서도 2019년도 보면 5G 통신 경쟁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선에서 뭐 누가 승기를 쥐든 간에 5G 쪽은 갈 것이다라는 게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일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소외주로서 이런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아마 어제 이쪽으로 좀 쏠려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5G 통신 장비 모멘텀은 이 내용 5G 인프라 투자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과 함께 어제 증권사 보고서 내용이 되겠죠. 다음 세대 통신망 1, 2년 전에 투자 전에 장비주가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5G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5G 관련한 인프라 투자가 그동안은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투자가 조금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우주항공 최근에 많이 브리핑했었고 어제도 같이 연결이 지어서 전달해 드렸던 건데 결국 우주항공이 갖춰지려면 이쪽 통신망이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시장의 주도주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장기 소외주였던 통신 장비의 강한 시세가 하루살이로 끝날지 그렇지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일단 장중은 뜨거웠으나 시간 외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하락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김민진 차장님과 챙겨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장이 과거 역사적으로도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9월 20일에서 30일 사이가 제일 힘들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테마도 꽤 이제 돌다 보니까 대응은 또 해야 될 것만 같고 괜한 압박에 시달립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선 퀀트 기준으로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은요,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9월이 어려웠던 달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미국 기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과거부터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8월 초 증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하락은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시장의 뭐 전반적인 쉬어감은 미국의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 거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 이제 굉장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일부 포지션 조정이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 FOMC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제 점도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점도표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내년도 긴축 흐름과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하의 속도적인 측면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일 것 같고요. 이것이 아무래도 채권금리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FOMC 뭐 금리는 동일하겠지만은 관련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과 함께 뭐 GDP라든지 아니면 물가 전망치, 거기에 이제 연준위원들의 이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벤트들이 소화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히나 점도표 공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하는데 점도표 공개가 있는 이제 FOMC 달에는 네. 좀 더 출근을 앞당기긴 합니다. 살펴볼 내용들이 더 있다라는 게 되겠죠. 내일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어찌됐건 내일이 좀 지나야지 방향에 대한 고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9월에 그나마 좀 잘 선전을 했고 에코프로는 많이 밀렸습니다만 지금 차장님이 좀 넉넉한 자금이 있다면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어요? 저는 안정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재미는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수익률을 또 가져올 수 있다는 네. 측면. 하지만은 그것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투입을 해도 되고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으로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최근 한 이틀간 조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외국인의 선물 매도, 대량 선물 매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디램을 필두로 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대비 하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쪽의 실적 하락폭 축소와 함께 오히려 이것이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으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우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좀 유입되면서 에코프로 쪽으로 좀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에코프로를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단기간에 좀 너무나 많이 흔들림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 쏠림이 나왔을 땐 좀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 부분은 또 염두에 둬야겠죠. 다만 지금 업황이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자, 이제 원전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시간대 원또속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전에 또 속는다. 사실 뉴스나 뭐 정책적 지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꽤 못 갔단 말이죠. 네. 원전주가. 근데 이제 한수원의 승소에 대한 이야기는 기다렸던 뉴스이기 때문에 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세 연속성 기대 가능합니까? 사실 이것이 이제 승소라고 우리가 이제 승소라고 하면은 홀가분하게 이제 마음을 털어내야 되는데 네. 사실 아까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이런 말씀을 좀 저도 다른 방송에서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명암이 있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고 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민간 기업이 계속적인 소송으로 한수원을 괴롭히기가 어려워졌고 네.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 쪽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미 정부 쪽의 의지와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가 합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주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으로서의 물밑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수주. 연기만 나는 게 아니라 큰 불이 좀 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체코라든지 아니면 폴란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2호 원전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을 좀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쪽에서 뭐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치면서 수주의 모멘텀을 좀 확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 밸류 체인에 대한 기대 요인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금은 정말 수주라던가 정말 명확한 숫자나 이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좀 제대로 시세 분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데 그래도 만약에 턴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은 뭐예요? 네, 우선 뭐 항상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은 현대건설 같은 기업도 원전 쪽 관련된 이슈가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 SMR 관련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후발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베타를 가진 기업인데 전혀 주가가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쪽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지금 명확하게 보입니다라는 답변 얻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의 안개가 껴있는 상황인데 지켜볼 포인트들 말씀 주셨으니까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이야기 다뤄볼게요. 어제 증권사 보고서 영향도 있었고 최근에 5G 장비에 대한 관심이 뭐 미국에서부터 좀 증가한 것도 있었고요. 여러 이슈가 좀 맞물려서 네. 어제 정말 모처럼 좋은 시세가 났잖아요. 근데 앞서 유튜브 채팅창에서 시청자분도 그랬어요. 솔리드 같은 종목 이제 잘못 잡으면 종목의 끝을 잡을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통신 장비에 조금 물렸던 분들도 과거에 많단 말이죠. 어찌 판단하세요? 네, 사실 뭐 너무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이제 6월 말경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전국망 투자 소식 하지만은 5G 관련주들은 해당 시점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3거래일 전이었나요? 에이스테크가 이제 미국
쪽 통신사와 함께 생산 거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 소식과 함께 에이스테크가 급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약간 움직였고요. 어제 이제 드디어 시세가 폭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5G 관련주들의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어제 나온 리포트를 읽어봤지만은 네.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해당 리포트를 쓰신 애널리스트는 계속 거의 동일한 의견들을 맞아요. 좋은 의견들을 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첫째 테마의 순환매 속에서 5G 관련주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했었던 시장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한번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개인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 첫 번째 모멘텀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형 스타링크에 대한 소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스타링크가 최근 KT 그리고 그저께였나요? SKT와 협의를 맺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한국형 스타링크 즉 저궤도 위성 사업을 발전을 시켜서 향후 이제 수출까지 도모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쪽에서 5G 관련 혹은 통신 부품이나 장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원앱 쪽에 이 저궤도 위성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성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위성과 안테나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 관련된 안테나주는 에이스테크와 KMW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세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이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 관심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위성 쪽 말씀 주신 그 스토리들 다 맥락상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시세적으로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 더 봐도 돼요? 네, 우선 항공우주라든지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해서 과연 얼마나 수혜가 될지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의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가 우리나라 통신사들에게 얼마나 수혜가 될지 그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난 6월 말경에 주가는 미리 반응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테마가 시세를 잡으면은 최근에 네. 강력하게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자체는 조금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실적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 대응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들 살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차장님의 픽 보겠습니다. 심택이네요. 뭐 우주산업 이런 거 성공하려면 결국엔 기판도 가야 됩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요. 네. 그런 맥락에서도 관심도 있고 사실 뭐 워낙 기판도 DDR5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약발이 좀 약했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일전에 이제 한번 대덕전자를 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대덕전자를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결국 이제 FCBGA와 앞으로의 이제 세트에 대한 회복세 얘기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세트가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조금 더 회복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PCB 기업을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가장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섹터는 메모리 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메모리 쪽의 출하량 증가, 거기에 DDR5에 대한 성장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다른 PCB 업체 대비해서 메모리 쪽에 실제적으로 포커스가 크게 맞춰져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택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신고가 영역을 좀 보여줬었다가 장 중반 이후에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기도 했지만은 메모리 회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심택은 3분기 흑자 전환과 함께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목표 주가는 44,000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6,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000원 목표가도 기억하기 쉽게 주셨습니다. 심택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